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랫배에 힘을 줄 때마다 혹시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또 피가 비치지 않을까? 이 찝찝하고 뻐근한 통증은 언제쯤 사라질까? 하고 말입니다. 씻고 나왔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 잔변감은 하루 종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먹을지는 그렇게나 고민하면서 정작 우리 몸이 내보내는 가장 정직한 결과 보고서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피곤해서 생긴 치질이겠거니 넘겨짚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증상 대부분이 사실은 치질이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한 그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바로 그 신호,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건강상태 보고서인 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작되는 곳, 항문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문이 아프거나 피가 나면 무조건 치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질이라는 말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 부르는 넓은 용어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100가지도 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문 질환 삼총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치액, 치열, 열, 그리고 치루입니다. 치액이 바로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항문 안쪽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하는 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 부풀어 오르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변을 볼 때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서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치열입니다. 이름 그대로 항문 입구가 찢어지는 열병입니다. 이것은 주로 매우 단단하고 굵은 변이 연약한 항문 점막을 긁고 지나가면서 생깁니다. 치액의 출혈이 통증 없이 피만 나는 경우가 많다면 치열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스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루는 앞에 두 가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항문 주변이 곱는 병입니다. 항문 안쪽에는 항문샘이라는 작은 분비샘들이 있는데 이곳에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는 것이죠. 이 고름이 결국 피부의 약한 곳을 뚫고 밖으로 나오면서 항문 안과 밖에 누관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루는 변을 볼 때와 상관없이 항문 주위가 붓고 아프거나 속옷에 고름이 묻어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몇 달간 항문 통증을 그저 술 마셔서 생긴 치질로만 생각하고 약국 연고만 바르셨습니다. 부끄러워서 병원을 차마 못 오시다가 나중에는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야 저를 찾아오셨죠. 진단 결과는 단순한 치액이 아니라 이미 복잡하게 길이 나버린 치루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간단히 끝날 치료가 결국 몇 차례의 큰 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원인도 치료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몸의 경고를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항문 질환 삼총사는 도대체 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근육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뵈면서 내린 결론은 이 병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입니다. 먼저 항문을 찢어지게 만드는 치열부터 보겠습니다. 치열의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변비입니다. 우리 장이 건강한 상태라면 변은 바나나처럼 부드럽게 나와야 정상이지만 여러 이유로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면 수분을 모두 빼앗겨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한 변 덩어리가 좁고 연약한 항문관을 억지로 비집고 나오려 할 때 항문은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고 맙니다.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 치열이 더 흔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호르몬 변화 및 복압 상승이 변비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치액은 어떨까요? 치액의 핵심 원인은 항문으로 피가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입니다. 즉, 항문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모든 행동이 원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10분, 20분씩 앉아 힘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위는 문자 그대로 나는 지금 치질에 걸리고 싶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줄 때마다 복부의 압력, 복압, 이 항문 혈관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혈관이 찐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치액이 정말 병인지 아니면 그저 노화 현상인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항문의 쿠션 조직이 늘어지는 것 자체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혈이나 통증, 파랑,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즉, 조금 늘어져 있더라도 증상만 없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압력은 변기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시거나 헬스장에서 배에 힘을 꽉 주고 역기를 드는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심지어 골프 스윙처럼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도 치액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난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피가 나기 시작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항문 건강을 해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원인은 앞서 말했듯 염증과 세균 감염입니다. 항문샘으로 대변 속 세균이 들어가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를 막아내지만 과음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침투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묽은 변, 즉 설사는 변 덩어리보다 훨씬 더 쉽게 작은 항문샘 구멍으로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비데 역시 치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살을 너무 강하게 설정하여 항문 안쪽까지 씻어내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강한 수압이 오히려 오염된 물을 항문샘 안으로 역류시켜 인위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결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처럼 변비, 오래 앉아있기, 과도한 복압, 그리고 설사.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습관 중에 항문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꼽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약이나 연고보다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그저 오래 앉아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실 의자에 1시간을 앉아있는 것과 변기에 10분 앉아있는 것은 항문에 가해지는 부담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변기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으로 우리의 항문과 직장 주변 조직이 중력에 의해 밑으로 쏠리고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화장실 골든타임 3분을 외치는 것입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한 배변은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볼펜을 보여드리며 설명하곤 합니다. 이 볼펜이 직장에 차 있는 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항문이 건강하고 신호가 정확하다면 내가 열어라 명령을 내렸을 때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이 볼펜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툭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실제로 변이가 느껴져서 변기에 앉으면 15초에서 30초 이내에 배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똥 마려운 느낌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배변의 목적은 직장을 비우는 것이지 마려운 느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직장은 다 비워졌는데도 그 묘한 잔변감이나 덜 싼 것 같은 느낌을 없애기 위해 5분, 10분씩 앉아 힘을 주곤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항문 혈관에 피가 몰려들어 치액을 만드는 마의 시간입니다. 신호가 와서 앉았는데 2에서 3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일어나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똥은 아직 나올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60대 남성분께 평소 배변 시간은 어떠십니까? 여쭈어보면 나야 뭐 아침마다 신문 들고 가지. 한 20분 앉아있다 나오면 개운해. 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장님,
거기는 화장실이지 도서관이 아닙니다. 하고 농담 섞인 진담을 건넵니다. 그 개운함을 얻는 대가로 학문 건강을 잃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압력은 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남성분들, 건강 관리하신다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으라차차 소리를 내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우리 배에 들어가는 힘, 즉 복압,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복압은 고스란히 아래쪽 항문혈관으로 전달되어 치액을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압은 아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로도 올라갑니다. 바로 뇌압을 올립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는 운동은 항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실 때는 숨을 참기보다는 호하고 길게 내쉬면서 복압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온도입니다. 차갑거나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항문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낚시터의 차가운 돌이나 겨울철 공원의 시멘트 벤치 같은 곳 말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경직시킵니다. 피가 잘 돌아야 상처도 낫고 혈관도 튼튼해지는데 순환이 안 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항문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분 이내로 짧게, 무리하게 힘주지 않게, 그리고 항문을 차갑게 하지 않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 겪는 불편함의 절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때때로 이상 신호를 보내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생활습관 개선은 분명히 항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예방이 아니라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60대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 항문액과의 문턱을 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병원 대신 스마트폰 검색창을 먼저 엽니다. 항문피, 치질에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죠. 인터넷에는 온갖 민간요법과 특효약,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니 낫더라는 후기를 읽으며 나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내시경이나 진단 장비가 발달한 시대에 그저 부끄럽다는 이유로 병을 키워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야 하는 몇 가지 명확한 신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변을 볼 때 찢어지는 듯이 따끔하고 피가 났을 때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급성 치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스스로 만져봐서 항문 주변에 특별히 만져지는 혹이나 피부꼬리 같은 것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에서 2주 정도 따뜻한 물로 좌욕을 꾸준히 해주시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항문 끄트머리에 만성적으로 굳은 살이 잡히거나 늘어진 피부, 꼬리살가 만져진다면 이것은 이미 만성치열로 진행했다는 신호이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통증은 별로 없는데 피가 나고 변을 본 후에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입니다. 이 덩어리가 저절로 쏙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겨우 들어간다면 이는 이미 3기 이상의 내치액으로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욕이나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 덩어리가 이미 고무줄처럼 늘어날 대로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방치하면 나중에는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을 볼 때와 아무 상관없이 항문이 묵직하게 아프고 뜨끈뜨끈 열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마치 엉덩이 깊숙한 곳에 큰 종기가 난 것처럼 욱신거리고 아파서 앉아있기조차 힘들다면 이것은 단순한 치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문 주위 농양이나 치료를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항문 안쪽에 고름이 차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러한 묵직한 통증은 항문암이나 직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단순히 치질이 심해졌나 보다 하고 2달을 참으시다가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직장암이었습니다. 그분은 변비인 줄 알고 약만 먹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피가 나든, 덩어리가 빠지든, 혹은 그냥 아프든, 항문에 이전과 다른 이상이 생겼다면 일단 병원을 찾으십시오. 초기에 오시면 대부분은 수술 없이 간단한 약물 치료나 좌욕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문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변비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치열이나 치액 모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변비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이 딱딱해서 찢어지고 그 변을 내보내려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비가 생기면 병원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인 변비약부터 찾으십니다. 주변에서 이거 먹으니 좋더라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광고를 보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약들을 먹으면 당장은 효과가 좋습니다. 꽉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니 이제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원함 때문에 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 없이는 불안해서 변을 못 볼 것 같은 심리적인 의존과 실제로 약 없이는 장이 움직이지 않는 신체적인 의존이 함께 생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무려 4년, 5년 동안 매일 밤 이 약을 먹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변비약 중에는 자극성 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약은 장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억지로 장이 꿈틀거리게 연동운동 만들어 변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극성 하제를 4에서 5년씩 장기간 복용하신 분의 대장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장점막이 선홍빛이 아니라 마치 흑돼지 껍질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장 흑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장점막 세포가 약의 자극에 못 이겨 색소 침착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장신경이 이 강한 자극에 완전히 무뎌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 되던 것이 나중에는 두 알, 세 알이 필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어떤 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장은 웬만한 음식물 이주는 정상적인 자극에는 아예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약으로 인해 변비가 더욱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변비가 생긴 원인이 단순히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 직장암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자라나서 변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긴 것인데 환자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극성 하제만 계속 먹습니다. 약 기운에 억지로 쥐어짜듯 변이 조금씩 나오니 그래도 약을 먹으니 변을 보긴 보네 하고 안심합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약에 의존하는 몇 달, 몇 년 사이에 암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겨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 내시경을 해보면 이미 손쓰기 힘든 3기, 4기 말기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변비약이 듣길래 암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몇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약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아무런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을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똥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민망하다는 이유로 애써 무시하는 또 하나의 건강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방귀입니다. 방귀 소리와 냄새만 잘 분석해도 지금 내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괄약근의 힘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무성유치, 유성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방귀는 냄새가 지독하고 소리가 큰 방귀는 냄새가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소리 큰 방귀, 유성무치부터 볼까요? 이 방귀 소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킨 공기입니다. 방귀 소리가 뿌웅하고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소리의 크기 자체는 공기의 양을 의미할 뿐 건강에 큰 지표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소리의 톤, 즉 음의 높낮이입니다. 방귀 소리가 빅 하고 톤이 높다면 항문 괄약근의 힘이 아주 세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소리가 푸 하고 낮고 힘없이 퍼진다면 괄약근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냄새 지독한 방귀, 무성유치입니다. 이 냄새는 공기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덜 된 음식물, 특히 단백질이 대장에서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 황화수소 등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귀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도 작으면서 톤이 낮은 방귀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소리가 작다는 것은 단백질 위주의 편식을 해서 가스가 독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톤이 낮다는 것은 그 가스를 제어할 괄약근의 힘마저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실금, 변이 새는 증상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 낮은 톤의 방귀 소리는 내 괄약근이 보내는 첫 번째 약화 경고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만약 소리가 큰 방귀가 고민이라면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말하면서 먹는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쌈이나 김밥처럼 공기가 함께 말려 들어가는 음식을 드셨다면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서 그 공기가 방귀가 아닌 트림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냄새가 지독한 방귀가 문제라면 식단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야채를 고기보다 더 많이 함께 드시고 식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은 후에 하는 어떤 습관은 우리가 아무리 야채를 많이 먹고 따뜻한 물을 마셔도 소용없을 만큼 최악의 독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착각하며 매일 반복하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제가 6번째 섹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기를 먹은 후에 하는 바로 그 최악의 습관. 그것은 바로 뜨거운 고기로 배를 채운 직후에 입가심을 한다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든 냉면 혹은 찬물을 들이켜는 행위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이나 갈비를 먹고 나면 그 뜨겁고 느끼한 기운을 가시게 할 시원한 무언가가 간절해집니다. 어떤 분은 고기 먹고 냉면 한 그릇은 국룰, 국민룰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이 우리 장속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즉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면 이것들은 위장에서 잘게 부서진 뒤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본진입니다. 소장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지방이 지방산으로 완전히 분해되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인 섬유질, 식이섬유만이 대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액체나 아이스크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위장에 있던 기름기, 지방은 차가운 기운을 만나자마자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던 소화효소의 활동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었어야 할 그 고기 덩어리들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다음 단계인 대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대장은 단백질을 소화하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장은 본래 섬유질을 먹고 사는 유익균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소화되지 않은 고기 덩어리라는 특식이 배달된 것입니다. 대장 속에 있던 유해균들이 이 단백질에 달려들어 소화가 아닌 부패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썩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부패가스가 엄청나게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이 지독한 방귀위 주범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사업가분은 본인은 채식주의자 아내와 달리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은 다음 날이면 아내가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서 같이 못 있겠다 고할 정도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늘 고깃집 마지막 코스로 물냉면이나 팥빙수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사장님, 고기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식후 냉면 대신 따뜻한 누룽지나 된장찌개 국물 혹은 따뜻한 물로 식사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팁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반드시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기운은 지방이 굳는 것을 막고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은 소장에서 남김없이 흡수시키고 대장으로는 오직 섬유질만 넘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만 지키신다면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도 지독한 방귀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귀라는 소리 신호를 점검해 보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결과 보고서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똥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몸이 매일 아침 변기를 통해 보여주는 건강 보고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똥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더럽다고 생각해 물부터 내리시지만 이 똥의 형태와 굵기, 길이만 잘 관찰해도 지금 내장, 장, 이 편안한지 혹은 내 항문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브리스톨 대변 도표, 브리스톨 스툴 차트라는 의학적인 분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몇 가지 특징적인 똥의 모양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갈똥 또는 토끼똥입니다. 마치 바둑알처럼 동글동글하고 단단한 덩어리들이 똑똑 하고 떨어지는 형태의 변입니다. 이런 변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심한 변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변비라기보다는 식사량 부족 이 원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한다면 우리 장이 만들 수 있는 똥의 총량은 저 바둑알 하나만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3끼를 먹어봐야 고작 자갈똥 3개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 적은 양의 변은 장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 2에서 3일씩 장 속에 머무르게 되고 그 사이에 수분은 모조리 빼앗겨 결국 돌처럼 단단한 자갈똥이 되어 나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독거 어르신 한 분이 변비가 너무 심해 죽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식단 일지를 부탁드렸더니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은 누룽지 조금, 저녁은 입맛이 없어 고구마 반 개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변비약을 쓸 것이 아니라 당장 식사량부터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즉, 이런 자갈똥은 우리 몸이 주인님, 밥 좀 더 주세요. 똥 만들 재료가 부족합니다. 하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자갈똥보다는 크지만 길이가 약 5cm 내외로 굵고 아주 단단한 똥입니다. 이것은 식사량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사를 하셨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섬유소들이 서로 뭉쳐서 스펀지처럼 장 속의 물을 빨아들여 버립니다. 특히 떡이나 곶감 혹은 말린 나물 같은 것을 즐겨 드신 후에 이런 변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떡이나 곶감이 물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똥이 무서운 이유는 비록 길이는 5cm 정도로 짧아 보여도 너무 단단하고 굵어서 항문 입구에 꽉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똥이 문 앞에 꽉 막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고 표현하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손으로 이변을 파내야 관장하는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굵고 단단한 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아, 내가 어제 물을 너무 안 마셨구나. 식이섬유를 먹을 땐 반드시 물을 2배로 마셔야겠다고 즉각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재료 부족이 아니라 수분 부족,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똥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특징적인 모양인 수제비 똥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치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뚝뚝 떼어낸 수제비 조각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툭툭 끊어진 묽은 변을 말합니다. 이 똥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또다시 잘못된 배변 습관의 증거입니다. 우리 똥은 S상 결장, 대장의 마지막 구부러진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직장으로 내려와야 비로소 똥 마렵다는 신호, 변해를 뇌로 보냅니다. 즉, 직장에 내려온 똥만이 오늘 쌀 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분 안에 나오지 않는데도 변기에 5분, 10분, 심지어 20분까지 앉아서 억지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주인이 똥이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S상 결장에서 대기 중이던, 즉 내일이나 모레쯤 쌀 똥을 무리하게 직장으로 끌어내려 내보내게 됩니다. 이 똥들은 아직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말 그대로 설익은 똥입니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매끈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수제비처럼 툭툭 끊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수제비 똥을 자주 보신다면 내가 또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 당장 배변 시간을 3분 이내로 줄여야겠다. 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똥을 당겨 쓰는 일종의 똥가부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모래알 똥입니다. 변기 물속으로 쫙 퍼지는 마치 모래알처럼 잘게 부서지는 똥입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드셨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변비 예방을 위해 많이 드시는 팽창성 하재, 차전자피 등을 드셨을 때도 변이 뭉치지 않고 물에 쫙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되는 똥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각진똥입니다. 똥이 정상적인 원기둥 모양이 아니라 마치 삼각기둥처럼 모서리가 져 있거나 사각기둥처럼 나오거나 혹은 동그란 똥의 한쪽 면이 칼로 벤 것처럼 홈이 움푹 패여서 길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똥이 만들어지는 대장 속에서 각이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똥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출구, 즉 항문이 좁아져 있거나 무언가에 눌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짤주머니 입구를 동그란 모양 대신 별 모양으로 끼우면 크림이 별 모양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항문이 찢어져서 아물고 굳어지는 치열이 생겨 항문이 좁아졌거나 혹은 항문 안쪽에 커다란 치액, 덩어리가 똥이 나오는 길을 누르고 있을 때 똥은 그 좁아진 틈이나 혹에 눌린 채로 마킹이 되어 각진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드물지만 항문이나 직장 하부에 생긴 암덩어리 각기를 막고 있을 때도 이런 각진 똥이나 연필처럼 가는 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한 똥은 역시 바나나 똥입니다. 부드럽고 연결되어 있으며 힘을 주지 않아도 스르륵 나오는 긴 똥입니다. 이런 바나나 똥을 한두 개 정도 넣었다면 그것이 바로 황금변이고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더 직접적인 신호인 색깔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똥의 모양을 통해 장과 항문의 물리적인 상태를 추측해보았다면 색깔은 우리 몸속 장기들의 화학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가장 건강한 똥의 색깔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물의 색깔이거나 혹은 담즙, 쓸개즙, 이 대장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황금색 또는 갈색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변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색깔의 똥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그냥 물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붉은색 똥입니다. 붉은색 똥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식물 색깔인지 아니면 피, 출혈인지 말입니다. 만약 변을 볼 때 휴지에 새빨간 피가 묻어 나오거나 변기 물 위로 피가 몇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경우 이것은 선홍색 피입니다. 이것은 출혈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피라는 뜻이며 대부분 항문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나는 피입니다. 치액, 치열 등 하지만 똥이 전체적으로 검붉은 색을 띠거나 피가 똥과 완전히 섞여서 젤리처럼 옮겨 나온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위장이나 소장 혹은 대장의 더 깊숙한 곳에서 출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염 혹은 대장암 같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제 선짓국을 먹었는데 피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짓국 같은 음식물 때문이라면 변기 물속에 떨어진 똥의 검붉은 색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마치 먹물처럼 그 덩어리 그대로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출혈이라면 그 붉은색 색소가 똥 주변의 물로 스르르 퍼져나갑니다. 마치 꽃향기가 퍼지듯이 혹은 붉은 잉크가 물에 번지듯이 말입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흰색 또는 회색 똥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급한 신호입니다. 우리 똥이 갈색인 이유는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되는 담즙, 쓸개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똥이 흰색이라는 것은 이 담즙이 똥에 전혀 섞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간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길, 담도가 어딘가에서 꽉 막혀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엇이 이 길을 막을까요? 바로 담도암, 쓸개암, 췌장 두부암, 혹은 아주 심한 간디스토마, 간흡충증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흰색 똥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극심한 복통이나 황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흰색에 가까운 아주 연한 살뜨물 같은 변을 보셨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색깔, 붉은색과 흰색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똥의 색깔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똥입니다. 변기에서 선명한 녹색 똥을 발견하면 많은 분들이 쓸개가 터진 것 아니냐며 크게 놀라시곤 합니다. 하지만 녹색 똥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녹색 채소를 아주 많이 드셨을 때입니다. 시금치나 깻잎, 부추 같은 엽록소가 풍부한 음식을 평소보다 과하게 섭취하면 미처 다 분해되지 못한 엽록소 색소가 똥에 섞여 나와 진한 녹색 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은 마치 우리가 햇빛을 등지고 나뭇잎을 바라볼 때처럼 아주 진한 청록색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통이나 다른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음식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똥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햇빛에 나뭇잎을 비추어 볼 때처럼 밝고 연한 녹색을 띠고 여기에 복통이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이것은 소장, 위염증을 의심하는 신호입니다. 앞서 우리 똥이 황금색인 이유는 담즙, 쓸개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즙은 소장에서 영양분 소화를 돕고 난 뒤 약 90%가 소장 끝부분, 말단회장에서 다시 우리 몸으로 재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오직 10% 정도만 대장으로 내려가 똥과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흡수 기능이 고장나 버립니다. 재흡수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담즙, 녹색 액체, 이 그대로 대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대장의 세균들이 이 많은 양의 담즙을 미처 다 분해하지도 못한 채 담즙은 똥과 섞여 그대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밝은 녹색 설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꿀물이나 매실차처럼 따뜻하고 당분이 있는 음료를 마셔 자극받은 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똥의 색깔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신호입니다. 바로 자장똥, 즉 새까만 흑변입니다. 이것은 붉은색 피똥보다 더 위급할 수 있습니다. 똥이 짜장면 색깔처럼 새까맣다는 것은 식도나 위, 십이지장 같은 상부 위장관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붉은 피가 위상과 만나고 소장과 대장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소화가 되어버려 마치 선지처럼 검게 변한 것입니다. 이 똥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냄새입니다. 이것은 그냥 고약한 똥 냄새가 아니라 생선 썩는 비린내 혹은 피비린내가 아주 역하게 코를 찌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기에서 이런 짜장 색깔과 생선 비린내가 나는 똥을 보셨다면 이것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천공 혹은 위암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지 하고 미룰 일이 아니라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 길고도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방귀 소리부터 똥의 모양, 그리고 색깔까지 어쩌면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신호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를 관통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변비인가? 의학적으로는 로마 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변을 보거나 4번 중 1번꼴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이 너무 단단하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만성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변을 못 본다는 것은 단순히 아랫배가 더부룩한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배출되었어야 할 똥이 직장과 대장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독성 물질과 독성 가스들이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용종이나 암세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독소들은 장 점막을 뚫고 우리 혈관 속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유 없이 얼굴에 기미가 끼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똥독이 오른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아끼면 똥 되지만 참으면 병이 됩니다. 부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가진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문외과 의사는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정직한 건강보고서를 함께 읽고 해석해주는 건강조력자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에서의 습관 하나를 바꾸고 식사 후 냉면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